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내란 사건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죠. 그래서 구형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구형이 15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싸다 이런 느낌이 들죠. 원래 이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된다면 또 모르겠으나 보통 그보다는 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구형이 15년이면 나중에 선고는 5년밖에 안 나오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또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왠지 찜찜한 느낌 들죠. 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찜찜한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현장에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재판이 있었죠. 네, 오늘 한덕수 재판이 드디어 결심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내란 사건 재판 중에서 첫 결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재판은 사실 좀 늦게 끝났잖아요. 근데도 빨리 결론이 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재판은 늦게 시작했으나 결론은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원래 특검법에 보더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속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이게 속도가 맞습니다. 네. 우선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재판은 4월달에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한덕수 구형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너무 싸게 나왔어. 저도 이 구형을 딱 들으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기를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소장을 변경했었잖아요, 중간에. 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검사가 구형을 무기로 하고 아마 선고를 15년 이상으로 주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심부터 15년을 준다라고 하면 선고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려고 이러나 이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3분의 1, 구형량의 3분의 1 정도를 선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15년이면 5년 정도 선고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너무 싸잖아. 그렇죠. 15년을 가득 채운다는 얘기가 뭐 선고가 15년 나온다면 또 괜찮은데 내란죄인데 5년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는 한편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란 특검이 공소장을 바꾸기는 바꿨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구를 해서 바꾸기는 바꿨는데, 자기들은 고집을 그대로 피우고 있는 것 같아.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요거가 자기들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하면은 딱 맞아. 그렇죠. 딱 15년이 맞아요. 아유. 이게 뭐냐면, 내란 우두머리가 무기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기보다 싸면은 이제 유기징역이잖아요. 유기징역의 최상한은 30년입니다. 가중했을 때 최대 50년까지 가능하지만 한덕수의 경우는 가중 요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최대치예요. 그런데 방조범이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깎아줘. 아유. 깎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경을 하게 돼서 필수적 감경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감경을 하면은 2분의 1 감경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총 30년에서 2분의 1 하니까 15년이 15년인가 딱 15년인 거야. 이런 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저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한덕수가 최저선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여인영이나 뭐 이런 애들, 이상민이나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그렇죠. 적어도 15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됐다고 하는 뭐 여인영이라든지 뭐 노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15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상원이나 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년, 그 여인영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무기 가깝게
한 30년 일씩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김용현이라든지 이상민 얘네들은 거의 무기가 나올 거고 윤석열은 사형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 이제 그 선에서 이제 결정될 거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 사실 한덕수가 그 내란 사범들 중에 제일 싼 편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저선을 여기다 딱 걸쳐 놓은 거야. 아, 그러면 아무리 이 내란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15년을 최저선을 깔고 지금 시작을 한 그치. 거군요. 그러니까 최저선 깔아줬다. 네. 그럼 조금 마음이 풀립니까? 야, 그래도 그래도 찜찜하지. 그래도 찜찜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형량이 나왔나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자료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해야 하여야 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상태가 지속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둘째,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셋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가기 전 이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고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최상목 전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지시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으며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력을 동원하여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 등 윤 전 대통령이 기도한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 및 그 전모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라며 부서를 설득하는 피고인에게 최상목 전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최상목 전 장관 등에게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독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아니면은 그렇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번에 공소장을 이제 변경하라고 그렇죠. 재판부에서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방조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하고 이거는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배님?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고 그 이진관 판사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공소장 바꾸라고 하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렇게 바꾸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검 측은 여전히 방조범인 걸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쪽으로 약간 이렇게 방점을 둔 것 같잖아요. 뭐 영상을 보니까 방조 등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방조 쪽을 좀 기울어서 한 거 같아요. 자기들 얘기 처음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특검 측에서는 우리도 말이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아이 그 방조가 맞아 뭐 이렇게 생각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게 한덕수한테 적용된 혐의가 두 가지인 겁니다.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적 청구는 이게 뭐냐면은 핵심되는 이제 주로 청구하는 혐의고,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살인죄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예비적 청구로 과실치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이거든요. 세월호 그 이준석 선장한테, 이름도 이준석이야. 예, 세월호 이준석 선장한테 그때 그 적용된 혐의가 살인죄, 그 부작위 살인죄인데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과실치사죄, 유기치사죄를 같이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살인죄가 주의적 청구, 메인 청구,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 이게 이제 그 과실치사나 유기치사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 청구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되는데, 여기서 방조란 것은 원래 방조는 우리가 쳐다보는 걸 방조라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도울조자예요. 도울조자. 방조자가 도울조자이기 때문에 보통 방조는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쳐다볼 조자인데, 근데 여기서 방조는 도울조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겁니다. 고의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누굴 두들겨 패고 있어.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안 말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 그런 것들이 방조라고. 이게 방조인 거야. 아. 그죠? 이게 아니 말려야 정상이잖아. 그렇죠. 그쵸? 말려야죠. 예. 예. 근데 안 말렸다. 요게 이제 방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니까 때리는 거를 도와준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권투 같은 데 보면은 네. 이렇게 링 안에 뭐 물건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심판이 주워서 밖으로 내보내죠. 네. 그거 뭡니까? 경기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합법적인 권투 경기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권투 경기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정식 권투 경기가 아니라 사설 권투 경기 이런 거라면 이거는 그냥 폭행죄잖아요. 그렇죠. 이거 폭행이죠. 예, 근데 폭행죄에서 요거 물건을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밖에 던져준다. 이게 방조인 거예요. 아, 이 도와준 거는.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범행을 돕는다라는 인식까지는 필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면은 이거 다 방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니까 2인자잖아요, 행정부. 적극적으로 윤석열이 국헌문란 행위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치.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을 도와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네.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래서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되는 거고, 이게 아마 이게 주의적 청구일 거예요. 보통 주의적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범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잖아요. 그러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 그래요. 주범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건을 주워서 밖에 던져줬다. 링 안에 들어온 그 물건을 주워서 던져줬다. 네. 이거는
권투 경기, 사설 권투 경기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메인 범죄가 있어야지 이게 범죄가 되잖아요. 이게 종범이라 그래요.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 그래요. 종범은 주범의 형량에 그 준하는데 감경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거 전달을 할 때 전달자 같은 경우에 종범이 되는군요. 이 사람은 종범이 아니라 공범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건 뭐냐면 범행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 범행의 임무, 그러니까 돈을 줄 놈, 네. 전달하는 놈. 이거는 이제 전달자도 사실은 그는 범행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범으로 칩니다. 공범이다. 공범으로 치는데 다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뇌물을 전달을 하는데 잠시 어딘가에 잠시 보관했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 있다. 누구한테 보관을 맡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보관을 맡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이게 종범, 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에 대해요. 네. 구체적인 행동까지 좀 더 적극적인 이제 고의가 범행의 고의는 없지만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 방조범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네. 음주운전 동석자 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처벌 방조범이에요. 방조범. 음주운전의 방조범. 왜냐면 나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말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막아야 돼. 그리고 동석을 했거든. 아, 방조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자한테 술을 판 사람. 아, 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판 사람은 옛날에는 처벌을 안 받았죠. 네. 근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도 공범에 해당이 됩니다. 아, 공범이군요. 예. 또는 종범. 종범. 음주운전을 하게 용이하게 만들어 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를 알고서 팔았다면 이거는 공범이 돼요. 네. 근데 알지는 못했지만 음주운전 할 수도 있어 라고 팔았다면 이건 종범이 돼가지고 방조범이 돼요. 아,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말렸어야 되는데 아유. 안 말렸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기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식당이라고 쳐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서 술을 팔면 뭐가 돼? 음주운전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동승자가 있어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술을 팔아도 되지만 혼자 왔다. 근데 그 사람이 술을 팔았다. 이거는 음주운전 하라고 시킨 거죠. 시킨 거 된 거지. 이렇게 되면 방조범이 되거나 공범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게 주범 종범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경우는 종범이 되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을 합니다.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 감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최대 31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중이 안 됐을 때 31년, 네. 가중이 되면 최대 50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의 경우는 가중 요소가 없기 때문에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15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아, 종범이니까. 종범이니까. 이종범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예비적 청구가 뭐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겁니다. 내란의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란 실행을 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면 최대 사형입니다. 이거는 주범이에요. 형은 이게 훨씬 세죠. 그러네요. 대신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건 주범이야. 그러니까 고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작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한덕수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계엄 선포문을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등,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한테 뭐 서명 받으라고 했다는 등, 뭐 이런 부분이 다 구체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덕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도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관 부장이 추가하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자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경우에도 한덕수가 그 내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건 아니란 말이야. 야정쩡하게 그냥 약간 따라가는 듯한 비슷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하여튼 적극적인 건 또 아닌 거야. 그렇죠. 애매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형을 한 15년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잡은 겁니다. 근데 선고 형량은 선고 형량이 15년이면 작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15년이면 그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년 아니 선고 형량이 15년이면 적지는 않죠.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는 무기거든요. 근데 그치. 15년이 남으니까 사실 우리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다 이게- 사형이고. 그렇죠.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덕선 씨 너는 그래 무기 요렇게. 그렇죠. 최소 무기가 나와. 그게 아니면은 징역 30년 이렇게 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선고 형량은 한 15년 가까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진관 부장이 15년 할 걸로 예상하고 근데 있습니까? 이진관 부장은 중형을 생각을 하고 공소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 같아요.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 좀 똥줄이 탈 거야 아마 많이. 그래도 다행인 점은 첫 번째 선고를 이진관 부장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은 마음이 놓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한덕수의 행위는 뭐에 들어가느냐면 부작위범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아마 이진관 부장 판사는 부작위범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부작위범이 뭐냐면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자, 이런 겁니다. 수상 구조 요원이 있어. 112 요원이 있어. 그런데 보이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어. 수상 요원은 반드시 가서 건질 의무가 있죠. 구해줘야죠. 안 구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됩니다. 이때 부작위 살인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카가 이제 낭떠러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네. 그 조카한테 손을 뻗어서 조카를 건져내지 않은 고모가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 있고요. 네.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보람의 병원에서 환자하고 환자 가족이 자꾸 퇴원을 하겠다고 우깁니다. 근데 이 사람 퇴원하면 곧 죽을 사람이었어. 네. 의사가 말리다 안 되니까 결국 퇴원하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 의사한테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 적용됐냐? 세월호 사건에 적용돼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에 자, 이 사람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도 있죠. 선장이니까 구조할 그렇죠. 의무도 있죠. 구조할 의무가 그 있죠. 지 때문에 사고도 났지. 그러니까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의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예를 들어서 그 지호 씨가 불장난 하다 불을 확 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알리고 불 끄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도망만 가버리는군요. 그렇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은 야. 살인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불을 질러서 방화범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살인자가 되는군요. 그렇죠. 방화치사가 아니라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아. 물론 이제 방화치사죄는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그렇게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의 경우는 뭐가 있다? 한덕수의 경우에는 이게 위헌적인 헌법 그 계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법 수호 의무가 있거든. 하지만 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헌법 수호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헌적인 계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특검은 한덕수를 종범, 그러니까 방조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야 공소장 이거 집어 넣어라고 한 거를 추측해 봤을 때는 정범의 관점으로 보고 그쵸. 있을 확률이 높군요. 그렇죠. 부작위범으로 보거나 구체적인 행동이 좀 있긴 있잖아. 예. 이게 두 개를 봐가지고 그러면 얘는 그 내란 주요 업무 종사로 봐야 돼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사실 이 사후 계엄 문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었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폐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부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CCTV가 있잖아요. 네. 이 CCTV가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를 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막을 기회도 있었는데 막을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범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그 부작위 범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자면은 또 이게 종범일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또 하기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이나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별다른 행위를 안 했으나 그 위험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범, 부작위범 다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는 내란 주요 업무 종사로 하라고 한 것 같고,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에이 그래도 보니까 적극적으로 뭐 한 거 하진 않았네. 그러니까 이 방조범 정도가 맞아. 안전빵으로 간 것 같아요. 아, 안정빵. 음. 가끔씩 모험도 필요한데. 아, 진짜 답답합니다. 예. 아, 근데 그러니까 한독수 측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사실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추측 증거 자료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형태로가 됐든 간에 한덕수의 범행, 이게 뭐 방조범이 됐든 부작위범이 됐든 아니면 뭐 고의 자기범이 됐든 다 이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소리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증거를 삼는다 그래요? 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겨야 본인의 형량이 줄어드니까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는군요.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국 재판 경과를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강지우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사형입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15년이 최고치로 보이거든요. 네. 이래저래. 그러니까 아마 이진관 부장도 15년 정도 때릴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검찰에서 약간 불려서 구형을 하는데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얼하게 퓨어하게 구형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진짜 해주세요 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대체로 구형을 할 때 사형이면 선고 때 무기가 나오고 무기를 때리면 유기징역 이렇게 대체로 낮춰서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이면은 5년 한 주는 거 5년쯤 아니야? 나오는 거 아니야? 어이씨 5년은 너무 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규보다 적어요. 그럼 내란 그러니까. 범위. 유동규보다 적어. 유동규가 8년인가 그렇죠. 그렇죠. 유동규가 8년인데 이거 너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아니 그럼 아예 제목을 바꿔볼까? 한덕수 특검 겨우 5년 이게 아니라 이거를 유동규도 8년인데 그렇죠. 유동규도 8년인데.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진짜 재질이 나쁜 사람은 맞지만 어. 내란범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희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구형이 8년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7년인가 7년인가 네. 한 걸로 기억이 하는데 5년. 5년이었나요? 네. 5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 선고는 8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관 부장도 희망사항이지만 15년이 아니라 20년이나 무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약간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자, 강지우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오늘 또 이상민 재판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내일 또 재판이 있죠. 내일은 윤석열 재판이 야, 있는 드디어 날입니다. 윤석열 재판이. 그렇죠. 이게 내란 사건 재판인가요? 이제 지기현이 맡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고 내일은 이제 여인영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인형이 또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반대 신문이 끝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반대 신문. 네. 근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김용현 측 변호인들도 그렇고 증인들을 그냥 괜히 열받게 해가지고 증인들이 폭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변호인 측과 특히나 윤석열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네, 증인들도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이 윤석열이 증인신문 잘한 게 각종문 사령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외 일부 정치인을 체포해서 총으로 쏴 죽이라고 했다. 이게 누가 이끌어냈느냐? 윤석열이 이끌어낸 본인 겁니다. 스스로 이끌어낸 거지. 처음으로 윤석열한테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자, 내일도 그런 상황이 나오기를 약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재판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